연안습지, 내륙습지,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인공습지까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어떤 특징이 있고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지키고 되살릴 수 있을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요. 자, 그럼 먼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연안습지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우리가 갯벌이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죠. 우리나라 법, 그러니까 습지보전법에서는요, 이 연안습지를 밀물 때 물이 가장 높이 차는 선이랑 썰물 때 가장 낮게 빠지는 선, 딱 그 사이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주로 조간대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는 훨씬 넓게 봐요. 갯벌은 물론이고 염습지, 삼각주, 맹그로브숲, 산호초, 심지어 썰물 때 수심 6m 미만인 얕은 바다까지 다 연안습지로 치거든요. 국내법이랑 국제 기준이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범위의 차이가 사실은 보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법은 말씀하신 대로 조관대 갯벌 자체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면에 람사르 협약은 갯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연안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보고 그 기능이랑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죠. 이런 연안 습지,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 정말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환경에서 만들어졌어요.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요. 일단 조수관만의 차가 커야 하고 해안 지형은 먼만해야 하고요. 또 강에서 퇴적물이 계속 많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국 황하랑 양쯔강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하천들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물이 오거든요. 덕분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크게 발달한 거죠. 그리고 퇴적물 종류에 따라서 갯벌 모습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강하구나 만 안쪽처럼 파도가 좀 잔잔한 곳은 아주 고운 흙, 그러니까 펄이 쌓여서 펄갯벌이 되고요. 순천만 갯벌이 딱 그렇죠. 반대로 바다 쪽으로 열려 있어서 파도가 센 곳은 좀 굵은 모래가 쌓여서 모래갯벌이 되고요. 그 중간은 혼합갯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갯벌 위에는 또 염분에 강한 식물들, 염생식물들이 자라는데요. 물에 잠기는 높이나 소금기 농도에 따라서 갈대, 칠면초, 퉁퉁마디 같은 애들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분포해요. 이 식물들이 참 중요한 게 퇴적물이 파도에 쓸려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고 또 수많은 생물들한테는 아늑한 집이 되어주죠. 와, 정말 끊임없이 변하는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네요. 이런 연안습지가 단순히 바다와 육지의 경계, 그 이상으로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우선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지구 생물종의 한 20% 정도가 여기에 산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갯벌 속 작은 생물부터 시작해서 물고기들, 또 그걸 먹는 도요새나 물대새 같은 새들까지 아주 복잡한 먹이 그물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 태풍이나 해일 올 때 파도의 힘을 흡수해서 우리 연안지급을 지켜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도 하고요. 육지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걸러주는 자연의 콩팥 역할까지 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제일 주목받는 거 바로 블루카본이죠. 네, 맞습니다. 블루카본. 연안하고 해양 생태계가 흡수해서 저장하는 탄소를 말하는데요. 말씀하신 갯벌, 염습지,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나 잘피림 같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블루카본 생태계가 단위 면적당 탄소를 빨아들이는 속도가요. 육지숲, 그러니까 그린카본보다 최대 50배까지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아주 핵심적인 자연기반 해법, NBS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나라 갯벌만 봐도 저장된 탄소가 약 1,300만 톤이나 되고요. 매년 흡수하는 양도 한 26만 톤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갯벌을 잘 지키는 게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죠. 와, 그렇게 중요한 연안습지가 근데 그동안 너무 많이 사라져 왔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간척이나 매립 이런 거였겠죠. 네, 맞습니다. 항만이나 산업단지, 농경지 만든다고 대규모로 간척하고 매립했던 게 가장 컸어요. 자료를 보니까 1987년 이후로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약 22.5%나 줄었더라고요. 이게 721제곱킬로미터인데 서울시 면적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사라진 거예요. 와, 22.5%요? 새만금이나 시와호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강 상류에 댐을 지어서 흘러내려오는 퇴적물 양이 줄어든 거나 또 오염물질이 계속 들어오는 거,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다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훼손을 막으려고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죠. 개발 함부로 못하고 5년마다 조사해서 계획도 세우고. 네. 그리고 이미 망가진 곳을 되살리는 복원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복원에서 가장 기본이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예전에 막았던 물길을 다시 터주는 거예요. 수문학적 복원이라고 하는데요. 제방을 허물거나 수문을 새로 만들어서 바닷물이 다시 드나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갯벌 높이를 좀 맞춰주고 물이 흘러다니는 길, 갯골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지형 복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염생 식물을 심어서 식생을 되살리는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처음에는 식물들이 잘 자리 잡도록 임시로 이렇게 펜스 같은 걸 쳐주기도 해요. 이런 복원 사업 전체 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시공 감리하고 나중에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까지 이런 전 과정을 총괄하는 데 조경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되살아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순천만 갯벌이군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갈대군락이 가장 크고 또 넓은 펄갯벌이 있어서 흑두루미 같은 귀한 새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순천만도 과거에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전문가들,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위원회,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힘을 모았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꾸준히 보전 정책을 밀고 나갔어요. 예를 들면 갯벌 주변에 있던 전봇대를 다 뽑아버린다거나 주변 논을 친환경 농업 단지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죠. 전봇대 철거는 정말 상징적인데요. 그렇죠. 그런 노력 덕분에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도 등재됐고요. 지금은 생태관광으로 연간 1,700억 원 넘는 경제적 효과도 내고 있다고 하니 대단하죠. 와, 순천만 사례를 보니까 습지 보전이 단순히 환경만 지키는 게 아니라 지역 경제도 살리고 국가 이미지까지 높이는 아주 현명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육지 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내륙습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륙습지는 호수나 늪, 아니면 하천 주변 이런 식으로 육지나 섬 안에 있는 다양한 습지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습지보전법에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면 그 주변에 만들어지는 배후습지 같은 거요. 김해 화포청이 대표적이죠. 아니면 강 물길이 바뀌면서 남게 된 오래된 호수, 우가코 같은 것도 하천형 습지고요. 또 바닷가 근처 모래언덕 뒤에 생기는 석호, 강릉 경포호 같은 곳이나 제주 무령아리 오름처럼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생긴 화구호 습지도 있습니다. 이건 호수형 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생기는 이탄 습지도 있다고 들었어요. 울산 무제치늪이나 창녕 화항산 용지 같은 곳이요. 거긴 생태계가 아주 독특하다면서요. 긴 환경도 내륙 습지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내륙 습지는 그 형성이 참 복잡해요. 지형, 지질, 기후 이런 여러 요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작용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물이 고이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른 땅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겪어요. 이걸 육화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육지로 변해간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물이 깊은 상태에서 가장자리부터 물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점차 흙이 쌓이면서 수심이 얕아지면 습한 땅을 좋아하는 풀들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버드나무 같은 키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결국에는 숲으로 변하면서 습지 자체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천위 과정이고요. 습지도 영원한 게 아니군요.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산지대의 이탄 습지는 좀 달라요. 거긴 기온이 낮아서 식물이 죽어도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식물 자체가 덜 썩은 채로 계속 쌓여서 두꺼운 이탄층을 만듭니다. 이 이탄층이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쫙 머금고 있어서 수자원 함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탄층이 계속 쌓이다 보면 주변 땅보다 높아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빗물에만 의존하는 독특한 생태계, 고층수원, 레이스 보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내륙습지를 자연의 스펀지라고 부르는 거군요. 홍수 조절이나 수자원 함양이 핵심 기능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한 0.4 헥타르, 그러니까 12,000평 정도 넓이의 습지가 6,000톤이나 되는 홍수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6,000톤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비가 막 쏟아질 때는 물을 가둬서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여주고요. 반대로 가뭄 때는 그 저장했던 물을 서서히 내보내서 하천물이 마르지 않게 하고 지하수도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연안 습지처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도 있다고요? 그럼요. 수질 정화 기능도 뛰어납니다. 식물들이 물속의 영양분,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또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흙탕물 같은 부유물질은 가라앉히고요. 이것도 자연의 콩팥이죠. 그리고 생물 다양성 유지에도 정말 중요해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이 담수습지에 의존한다고 하니까요. 창녕 우포늪 같은 곳은 아예 살아있는 생태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죠. 특히 산지 습지는 빙하기 때 살아남은 희귀 식물들의 피난처 역할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고유종이나 유존종에게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그리고 이탄 습지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어서 기후 조절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내륙습지가.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도 역시 위협을 받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내륙습지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건 역시 개발이죠. 농경지나 도시를 넓히려고 습지를 메우거나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거나 물길 자체가 바뀌는 것도 습지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기후변화 영향도 크겠네요. 네, 기후변화는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위협이죠. 기온이 오르고 비 내리는 패턴이 바뀌면서 습지가 점점 마르고 면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RCP 8.5 시나리오, 21세기 말에는 우리나라 내륙 습지의 26%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26%나요?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기온이 오르면 뉴트리아 같은 외래종들이 더 잘 퍼져나가서 우리 토종 생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내륙 습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안 습지처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건가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을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훼손된 습지는 습지 개선 지역으로 지정해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중요한 습지들 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또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나 전문가가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훼손된 내륙 습지를 되살리는 복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왜 습지가 망가졌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거예요. 물의 흐름, 지형, 토양, 생태계 상태 등등 아주 다각적으로 현황 분석을 해야 하죠. 그 다음에는 복원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원래 모습에 가깝게 되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기능, 예를 들어 따오기 같은 특정 새의 서식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을 수도 있고요. 따오기나 가시안꽃 같은 상징적인 기대종을 정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목표가 정해지면 이제 실제 계획, 설계, 시공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물의 흐름을 되살리는 수문 복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좀 더 복잡한 지형, 미세 지형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주고 그 지역에서 원래 자라던 식물들을 심어서 식생을 복원하는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복원하고 나면 끝이 아니겠네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복원 후에도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모니터링, 문제가 생기면 개선해 나가는 적응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경 전문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륙 습지 보전하면 역시 창녕 우퍼늪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단연 상징적인 곳이죠. 우포늪은 약 1억 4천만 년 전에 형성된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 내륙 습지입니다. 면적이 약 2.5제곱킬로미터나 되고요. 원시적인 저층 늪의 특징을 아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긴 정말 생태계 보고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을 비롯해서 식물만 800종이 넘고요. 또 성공적으로 복원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낸 따오기를 포함해서 새 종류도 200종 이상, 그리고 수달이나 살 같은 포유류까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보호도 잘 받고 있겠네요. 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1998년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고 그 다음해에는 습지 보호지역으로, 2011년에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아주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그냥 지정만 해놓은 게 아니라 5년마다 과학적인 보전 계획을 세워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군요. 우포늪 사례는 정말 다른 내륙 습지들을 어떻게 지키고 복원해야 할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네요. 장기적인 안목, 과학적인 관리, 그리고 법과 제도의 뒷받침,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바로 인공습지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습지라는 뜻이죠. 사람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만든 습지를 말해요. 초기에는 주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목적으로 많이 만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야생동물 서식처도 제공하고 홍수도 막아주고 또 경관도 만들고 환경교육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좀 더 다양한 기능을 함께 고려해서 만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게 현행 습지 보존법에는 이 인공습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없다고요?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법에는 명확히 없지만 정부에서 만든 국가습지 유형 분류 체계에는 자연습지랑 같이 인공습지도 주요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랑 실제 관리 체계가 좀 더 잘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인공습지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시화호 인공 갈대습지처럼 수질 정화를 위해 만든 습지가 있고요. 우리가 농사 짓는 논도 인공습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댐이나 저수지 같은 인공호수도 그렇고요. 또 하천변이나 공원 안에 만드는 생태수변공원, 아니면 개발 때문에 사라진 자연습지를 대신해서 만드는 대체습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인공습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니 해도 수질 정화입니다. 특히 도시나 농경지처럼 오염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곳, 즉 비점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죠. 원리는 자연습지랑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물의 흐름을 일부러 느리게 만들어서 흙탕물 같은 떠다니는 물질들을 가라앉히고요. 물리적 침전,
또 토양 입자나 식물 표면에 인 같은 오염물질이 달라붙거나 가라앉게 하고 화학적 흡착 침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식물들이 질소나 인 같은 영양 염류를 쑥쑥 빨아들이고 미생물들이 물속의 유기물, BOD, COD 같은 거요를 분해하거나 질소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탈질, 그런 생물학적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잘 만들고 관리만 잘하면 수질 정화 말고도 다른 좋은 점들도 많겠네요. 그럼요. 도시 같은 곳에 새로운 생물 서식 공간을 만들어주고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잠시 가둬서 홍수 피해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아름다운 경관이랑 실 공간을 제공하고 살아있는 환경 교육 장소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인공습지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설계하고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면 만드는 것만큼이나 나중에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유지 관리를 염두에 둬야 해요. 보통 오염물질이 단계적으로 처리되도록 침전지, 식생대, 물이 고여있는 갸방수면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배치하고요. 물이 충분히 머물면서 정화될 시간을 확보해야 하니까 적절한 체류 시간을 계산하고 또 물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고 습지 전체에 골고루 흐르도록 단락류 방지, 보통 길고 좁은 형태로 만듭니다. 길이 대 폭 비율을 2대1 이상으로 권장하죠. 식물은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겠고요. 네, 정화 능력도 좋고 잘 자라는 갈대나 부들 같은 우리나라 토종식물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시공할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바닥에 방수 처리를 꼼꼼하게 해야 하고요. 나중에 쌓인 흙을 파내거나 할 때 드나들기 편하게 길을 내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부터겠네요. 계속 관리하는 거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이나 죽은 식물 찌꺼기 같은 게 쌓여서 물기를 막을 수도 있고요. 폐색, 그러면 물이 제대로 안 흐르고 정화 효율이 확 떨어지겠죠. 또 물이 너무 고여 있거나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녹조가 생기거나 모기 같은 해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쌓인 퇴적물을 퍼내고 죽은 식물들을 제거해주고 또 물 흐름을 좋게 하려고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꾸라지나 송사리 같은 천적을 풀어서 생태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근데 인공습지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특히 도시처럼 이미 많이 훼손된 환경에 새로운 생태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또 끊어진 생태 통로를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실질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죠. 하지만 자연습지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온 그 복잡한 생태계 구조나 높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지되는 안정성 같은 걸 완전히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죠.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네요. 네, 인공습지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계속 사람이 관리해 주어야 해요. 즉, 운영이 필수적이고 관리를 멈추면 기능이 금방 떨어질 수 있죠. 또 넓은 땅이 필요하고 처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인공습지는 보전이 핵심인 자연습지와는 좀 다르게 봐야 해요. 뭐랄까, 만들어진 자연으로서 조성한 다음부터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저희 조경 전문가들에게도 단순히 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런 인공습지의 효과와 과제를 동시에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화호 인공 갈대습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994년에 시화 방조제가 만들어진 호에 오염이 너무 심해서 죽음의 호수라고까지 불렸잖아요. 그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려고 1996년부터 호수로 들어오는 하천물에 비점오염원을 처리할 목적으로 아주 크게 만들었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요. 효과는 있었나요? 네, 효과는 뚜렷습니다. 습지를 거쳐 나온 물의 BOD,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평균 10ppm에서 2에서 5ppm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으니까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부하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지금은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새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이자 환경교육 장소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드러났다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퇴적물이 자꾸 쌓이고 또 식물이 너무 빽빽하게 자라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물 흐름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물고기 종류를 조절한다거나 주기적으로 식물을 관리하는 등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관리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화호 사례를 보면 인공습지는 정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하고 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투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안, 내륙, 인공습지까지 세 가지 유형을 쭉 훑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법적 정의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주요 기능, 또 훼손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보전이나 복원, 조성 목표와 접근 방식까지 각 유형별로 꽤 뚜렷한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각각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습지를 습지보전법 안에 좀 더 명확하게 포함시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둘째는 개발 사업 같은 걸로 습지 훼손이 어쩔 수 없을 때 회피하고 최소화하고 안 되면 복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보상하는 이런 완화 계층 원칙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아가서 아예 습지 총량제나 습지 은행 같은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각 습지가 우리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 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를 좀 더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이걸 실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습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과제 앞에서 연안 습지의 탄소 흡수 능력, 즉 블루카본 기능과 내륙 습지의 홍수 및 가뭄 조절 능력은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습지를 복원하거나 새로 만드는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바로 기후변화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재해 위험 문제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적인 자연 기반의 법 NBS로 떠오를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미라의 조경가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야 합니다. 생태, 수문, 토목, 환경, 사회 같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정밀하게 설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설계자이자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단순히 만드는 것을 넘어 관리하고 개선하는 역할까지 중요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습지가 가진 그 생태적인 가치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로 잘 연결시키고 더 키워나가는 가치 창출가 역할도 해야 하고요.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제안하는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의 조경가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뭐랄까요? 국토 생태계의 주치의 같은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지는 바로 그 중요한 역할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인 무대가 될 것입니다.